깡통에서 신화까지 포니의 탄생. 아이고, 또 나갔네, 또 나갔어. 1969년 강원도 어느 국도변. 택시기사 김씨가 핸들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천장에 머리를 찍고 끙끙거렸다. 차는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코티나, 영국 신사들이 타던 그 명차였다. 하지만 한국 땅에만 오면 이 명차는 애물단지가 됐다. 덜커덩, 퍽. 비포장도로의 돌부리에 걸리면 어김없이 서스펜션이 주저앉았다. 충격을 흡수해야 할 쇼바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부러져 나갔다. 당시 택시기사들 사이에는 이런 유행어가 돌았다. 코티나가 아니라 고치나요. 맨날 고치니까. 아니지, 사장님들 코피 터지게 하니까 코피나지. 현대자동차 정비소 앞에는 코티나들이 줄을 섰다. 멀쩡한 차가 없었다. 허리가 내려앉고 문짝이 비틀어지고 엔진이 덜덜거렸다.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 전화기에 불이 났다. 현대놈들 차를 껌종이로 만들었냐?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아니, 시키는 대로 조립 다 했거든요. 영국 매뉴얼 그대로 나사 하나 안 빠뜨리고 만들었다고. 문제는 차가 아니었다. 길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도로 포장률 20%. 서울 시내만 벗어나면 세상은 온통 진흙탕이자 자갈밭이었다. 영국의 매끈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위해 태어난 귀하신 몸 코티나가 한국의 야생 멧돼지 같은 도로를 견딜 리가 없었다. 정주영 회장은 포드 본사에 긴급 타전을 보냈다. 제발 한국 도로 사정에 맞게 설계를 좀 바꿔달라. 이대로 팔다간 우리 회사 문 닫는다. 며칠 뒤 미국 포드 본사에서 조사단이 파견됐다. 그들은 번쩍이는 구두에 말끔한 양복을 입고 울산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 동양의 작은 하청업체 놈들이 뭘 안다고 불평이야. 그들은 코티나를 뜯어보고 한국의 도로를 쓱 둘러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내놓은 보고서. 그 내용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 아니,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다. 포드 조사단 보고서. 자동차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고장의 원인은 한국의 도로 사정과 운전 습관 때문임. 해결책. 비포장 도로에서는 운행을 자제할 것. 뭐? 비포장 도로에서 타지 마? 정주영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국토의 80%가 비포장 도로인 나라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지 말라니. 이건 차를 안방에 모셔두고 제사나 지내라는 소리였다. 그들에게 한국은 고객이 아니었다. 그저 부품 좀 팔아먹는 시장. 고장나면 또 부품 사갈 테니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배짱이었다. 하지만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대자동차는 꿈이 있었다. 언제까지 남의 부품 조립만 할 수는 없었다. 엔진 공작을 짓고 싶었다. 그래서 포드와 50대 50 협작 회사를 만들기로 계약까지 했었다. 그런데 포드가 자꾸 간을 봤다. 돈은 나중에 줄게. 기술 이전 아직 니네 수준엔 일러.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주울레 총리가 선언했다. 한국, 대만이랑 노는 기업은 중국 땅 못 밟는다. 주울레 4원칙.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리려 하자 도요타는 재빨리 짐 싸서 한국을 떴다. 포드도 계산기를 두드렸다. 쥐꼬리만한 한국 시장 먹으려다 저 큰 중국 놓치면 손해다. 포드는 현대와의 계약을 질질 끌었다.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경영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부품 국산화는 꿈도 꾸지 마라. 그냥 우리 거 써다 써. 이건 파트너 제안이 아니었다. 영원히 우리의 노예로 살아라 라는 통보였다. 1973년 초 정주영 회장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읽었다. 이놈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줄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나사나 조이는 조립공 신세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포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허허벌판으로 뛰쳐나갈 것인가. 회의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침통했다. 그 정막을 깨고 정주영이 입을 열었다. 포드와 결별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회장님, 포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차를 만듭니까? 우린 설계도 한 장 그릴 줄 모릅니다. 당장 부품 끊기면 공장 멈춥니다.
임원들의 말은 팩트였다. 당시 현대차의 기술 수준은 냉정하게 말해서 자전거 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엔진은커녕 차체 디자인도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정주령은 고속도로를 뚫었던 사람이었다. 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고속도로라는 혈관을 흐르는 피였다. 그 피를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를 무시하는 놈들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차 꽁무니만 쫓아다닐 텐가? 길은 닦아놓았는데 달릴 차라 남의 것이라면 그게 무슨 자주독립 국가야? 그가 책상을 내리쳤다.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 우리 상표를 붙인 고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것은 이성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발악이자 오기에 찬 도박이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배를 잡고 굴렀을 것이다. 뭐? 한국이 독자 모델을 만들어?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놈들이? 국내 전문가들조차 혀를 찼다. 현대가 차를 만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회사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포드와의 협상 테이블은 엎어졌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홀로 서야 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망치와 스패너, 그리고 두고 보자는 도끼뿐이었다. 하지만 도끼만으로 차가 굴러가지는 않는다. 당장 차를 어떻게 생긴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디자인할 사람이 한국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주영은 눈을 돌렸다. 국내에 없다면 사오면 된다. 세계 최고의 타전을 돈으로 사와. 그의 시선이 꽂힌 곳은 이탈리아였다. 그곳에 30대의 젊은 천재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1973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성지.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가 굴러다니는 그 거리에 동양인 사내 몇 명이 나타났다. 양복은 헐렁했고 표정에는 비장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특공대였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차 껍데기를 그려줄 사람을 찾아라. 정주영 회장이 독자 모델 개발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엔진이나 변속기는 기술 제휴를 맺어서 사온다 쳐도 자동차의 얼굴인 디자인은 사올 수가 없었다. 당시 한국에는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다. 미대생에게 그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이 찾아간 곳은 이탈 디자인이라는 회사였다. 그곳에는 30대의 젊은 천재가 있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는 당시 유럽 자동차 업계의 라이징 스타였다. 폭스바겐의 전설 골프를 디자인했고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을 훗날 디자인하게 되는 인물.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선을 쓰는 이른바 종이접기 스타일의 창시자였다.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이 마주 앉았다. 주지아로는 동양의 이름 모를 자동차 회사 사람들을 흥미롭게 쳐다봤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소.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만들고 싶소. 작지만 세련되고 미국에도 팔 수 있는 차를 그려주시오. 주지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겼다. 그가 내민 견적서의 금액 120만 달러. 정세영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20만 달러. 당시 환율과 물가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당시 현대자동차 상황이 어땠나? 울산에 공장 지을 돈이 없어서 영국은행, 프랑스은행을 돌며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읍수하던 처지였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주제에 설계도도 아니고 고작 겉모양 그림 몇 장에 120만 달러를 태운다? 다른 디자인 업체들은 60만 달러, 70만 달러를 불렀다. 주지아로는 정확히 2배를 불렀다. 배짱이었다. 내 디자인을 원하면 이 정도는 내야 한다. 임원들이 뜯어말렸다. 사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계를 더 사오는 게 낫습니다. 그림값이 공장 건설비랑 맞먹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보고를 받은 그는 단숨에 결단을 내렸다. 줘라. 예? 싼 게 비지떡이다. 기왕 할 거면 세계 최고한테 맡겨야 한다. 우린 지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명품을 만드는 거다. 그 돈 아끼려다 촌스러운 차 나오면
그거야말로 돈 버리는 거다. 야수의 심장이었다. 그는 120만 달러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봤다. 현대라는 무명의 회사가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려면 최소한 때깔이라도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계약이 성사됐다. 주지아로는 신이 났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쓱쓱 스케치를 해나갔다. (1973년 10월) 드디어 주지아로의 스케치 4장이 한국으로 날아왔다. 현대 임원들이 모여서 그림을 뜯어봤다. 반응은 엇갈렸다. 이게 뭐야? 종이로 접은 것 같네? 너무 각진 거 아닙니까? 어떤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꼭 꽁지 빠진 닭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포니의 디자인, 해치백 스타일의 꽁무니가 뚝 잘린 듯한 모습. 당시 유선형 디자인에 익숙했던 한국 사람들 눈에는 낯설었다. 하지만 정주양은 만족했다. 세련됐잖아.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생겨야 우리 기술자들이 철판 찍어내기가 쉽다. 곡선이 많으면 금형 기술이 좋아야 하는데 당시 현대 기술로는 곡선을 매끄럽게 뽑아낼 자신이 없었다. 주지아로의 직선 디자인은 현대의 부족한 기술력을 감추면서도 세련미를 살리는 신의 한 수였던 것이다. 디자인이 확정되자 국내 여론이 들끓었다. 아니, 비웃음이 쏟아졌다. 현대가 120만 달러를 주고 그림을 사왔대. 미쳤구만. 그 돈이면 일제차를 수백 대를 들여오겠다. 자동차 공학 교수들, 경쟁사 임원들, 심지어 정부 관료들까지 비판했다. 당시 유행하던 말이 있었다. 현대가 독자 모델을 성공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만큼 불가능해 보였다. 자본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부품 산업도 전무한 나라에서 돈지랄로 디자인만 사왔다고 차가 굴러가냐는 조롱이었다. 하지만 현대맨들은 그 비웃음을 연료로 삼았다. 두고 봐라. 장을 지지나 안 지지나. 디자인은 확보했다. 이제 남은 건 이 그림을 실제 쇳덩어리로 만드는 일. 하지만 현대에는 차를 설계할 엔지니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림은 있는데 그 안을 채울 엔진과 뼈대를 만들 줄 모르는 상황. 정주영은 다시 한번 지갑을 열었다. 기술자가 없으면 기술자 대장을 사와라. 영국으로 날아갔다. 그곳에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거물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부사장 출신 조지 턴불이 있었다. (1974년) 초 울산 바닷가 허허벌판에 가범물 하나가 덩그러니 섰다. 간판도 없었다. 암호명 피카 프로젝트. 포니가 태어난 산실이었다. 그곳에 파란 눈의 외국인과 기름밥 먹은 한국 기술자들이 모였다. 영국에서 모셔온 부사장 조지 턴불, 그리고 그가 데려온 5명의 영국인 엔지니어들, 일명 외인 구단이었다. 턴불은 오자마자 기겁을 했다. 아니, 공장은 어디 있어? 여기 질 겁니다. 테스트 주행장은? 저기 논바닥 메워서 만들 겁니다. 모든 게 백지였다. 턴불은 고개를 저으며 스케줄표를 내밀었다. 차를 개발하려면 통상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테스트만 1년은 해야 하고요. 정세영 사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사장님, 우리 회장님 지시는 다릅니다. 1년 안에 시제품을 내놔야 합니다. What? Crazy! 턴불은 펄쩍 뛰었다. 디자인 확정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1년이라니. 이건 자동차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였다. 하지만 현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1974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 거기에 차를 출품하지 못하면 포니 프로젝트는 동력을 잃고 돈줄도 마를 판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터졌다. 엔진이었다. 디자인은 있다. 차체 기술, 텀블도 있다. 그런데 심장이 없었다. 독자 엔진을 만들 기술은 없으니 사와야 했다. 현대는 미쓰비시의 문을 두드렸다. 엔진이랑 변속기 기술 좀 제휴합시다. 미쓰비시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네들이 차를 만든다고? 그냥 우리 차 사다 팔지 그래요. 그들은 견제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특유의 밀당을 시전했다. 미쓰비시가 안 주면 포드랑 다시 붙거나 다른 데 알아봐야겠네. 당시 한국 시장을 노리던 미쓰비시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로열티를 챙기는 조건으로 엔진과 변속기 기술을 내줬다.
심장도 구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다. 시제품을 만드는 것. 지금이야 컴퓨터로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찍어보지만 그때는 쇳덩어리를 직접 깎아서 만들어야 했다. 문제는 차체 철판을 찍어낼 프레스 금형이 없다는 것. 금형 하나 파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돈이 수억 원 깨지는데 양산도 하기 전에 금형을 팔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만드나? 방법은 하나였다. 대장장이들을 불렀다.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 철판 좀 만진다는 1급 기능공들이 차출됐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장비 대신 망치와 모루가 들려 있었다. 자, 이 그림대로 철판을 펴라. 주지하로가 보내준 매끈한 디자인 도면. 그걸 벽에 붙여놓고 기술자들은 평평한 강판을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깡, 깡, 깡. 밤새 울산 앞바다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곡선이 필요한 휀더 부분은 불에 달고서 두들겼다. 각진 부분은 모루에 대고 꺾었다. 조금이라도 치수가 안 맞으면 다시 폈다. 이탈리아의 최첨단 디자인을 조선의 대장이 방식인 판금 기술로 구현해내고 있었다. 말이 좋아 수제작이지 그냥 노가다였다. 영국 기술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 마이 갓, 이걸 손으로 만든다고? 처음에는 비웃었다. 하지만 며칠 뒤 망치질로 매끈하게 뽑아낸 차체 곡선을 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웠다. 코리안 매직! 부품을 맞추는 건 더 가관이었다. 설계도상으로는 딱 맞아야 하는데 막상 끼워보면 안 맞았다. 나사구멍이 1mm 어긋나고 문짝이 안 닫혔다. 그럼 어떻게 했나? 줄을 들었다. 밤새 쇠를 갈아냈다.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갈고 깎고 조였다. 기술자들의 손은 쇠독이 올라 퉁퉁 부었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잠은 사치였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교대로 작업했다. 토리모까지 시간이 없다. 여기서 못 맞추면 비행기 못 태운다. 그렇게 1974년 6월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1974년 10월 30일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 당시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이자 자동차 디자인의 최전선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페라리, 람보르기니, 폭스바겐 같은 당대 최고의 명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관람객만 70만 명, 전 세계 기자들이 바글거렸다. 그 화려한 전시장 한 구석, 낯선 동양의 자동차 회사 부스가 있었다. 현다이.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현다이? 어디 회사야? 코리아래. 사우스 코리아. 거기 전쟁 났던 나라 아니야? 차를 만든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일본차 부품이나 사다가 조립한 촌스러운 짝퉁이겠거니 했다. 기자들은 카메라 뚜껑도 열지 않고 지나쳤다. 현대차 임원들의 목은 바짝바짝 탔다. 정세영 사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기서 무시당하면 끝장이다. 120만 달러를 쓴 보람이 있어야 한다. 드디어 베일을 벗길 시간. 하얀 천이 거쳤다. 오! 전시장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시하듯 지나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눈을 비볐다.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차가 서 있었다. 한 대는 실용적이고 단단해 보이는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차, 포니. 그리고 또 한 대, 은색으로 번쩍이는 날렵한 스포츠카, 포니 쿠페. 이거 디자인 누가 한 거야? 세상에, 저 라인 좀 봐. 주지아로 터치인데? 맞았다. 이탈리아 거장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의 전매 특허인 종이접기 스타일의 직선미가 살아있었다. 특히 포니 쿠페는 미래에서 온 차 같았다. 훗날 이 디자인은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타임머신 드로리안의 원형이 된다. 촌스러운 짝퉁을 예상했던 관객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건 흉내낸 차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독창적이고 유럽 트렌드를 꿰뚫은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현대부스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엔진은 어디 겁니까? 미쓰비시 세턴 엔진입니다. 차체 설계는요? 영국 브리티시 레일랜드 출신들이 했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플러스 일본의 엔진, 플러스 영국의 설계, 플러스 한국의 자본과 깡다구. 이 다국적 외인 구단이 만든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다. 다음 날
유럽의 유력 일간지들이 대서특필했다. 이탈리아의 라스탐파염 이렇게 썼다.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이 자동차 공업국의 대열에 끼어들었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독자 모델 자동차 생산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북한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였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라는 기계공업에 꽃을 피운 것이다. 그것도 고작 1년 만에.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유럽 딜러들이 명함을 들고 찾아왔다. 이 차 언제 나옵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싶습니다. 정세영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망치로 두들겨 만든 시제품이 통했다. 정주영 회장의 12만 달러 베팅이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그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 코리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한국으로 타전되었다. 대성공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국내의 비웃음은 찬사로 바뀌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던 전문가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무릎을 쳤다. 그 보라, 정 회장이 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일렀다. 모터쇼에서의 성공은 쇼일 뿐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남았다. 양산. 수제작으로 한두 대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만 대를 찍어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안 되면 라인이 선다. 불량품이 나오면 회사가 망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가 있었다. 국산화. 정주영 회장의 엄명이었다. 껍데기만 국산이면 뭐하냐? 속도 국산이어야지.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으로 채워라. 당시 국내 부품 업체들의 수준? 가내수공업이었다. 고무 패킹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기름이 샜고 플라스틱은 금방 부러졌다. 이 영세한 업체들을 데리고 세계 수준의 부품을 만들어내야 했다. 현대 직원들은 전국 430개 부품 공장을 찾아다니며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했다. 사장님, 제발 규격 좀 맞춰주세요. 이거 성공하면 떼놓은 법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1975년 울산. 토리노의 샴페인은 말랐다. 다시 기름밥 먹는 현실이었다. 정주영 회장의 지시는 서리빨 같았다. 국산화율 90%를 달성해라. 이건 단순히 우리 물건 쓰자는 애국심 마케팅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부품을 수입해서 쓰면 비싸다. 환율이 뛰면 적자가 난다. 무엇보다 고장났을 때 부품 기다리느라 한 달씩 차를 세워두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당시 국내 부품업체 430여 곳, 대부분이 영세한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다. 고무 패킹을 만들면 탄력이 없어서 찢어졌고 플라스틱 내장재는 햇볕만 받으면 비틀어졌다. 나사 하나도 규격이 제각각이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보따리 장수가 되었다. 설계도면을 싸들고 전국의 공장을 찾아다녔다. 서울 물레동 철공소, 대구의 주물공장, 부산의 고무공장. 사장님, 이 도면대로 딱 1000개만 만들어주소. 에이, 그거 만들려면 기계를 새로 사야 하는데 돈이 어딨어. 저희가 자금 지원해드릴게. 기술 지도도 해드리고. 이거 성공하면 현대차 평생 납품하는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설득했다. 밤새워 금형을 같이 깎고 불량품이 나오면 같이 울었다. 품질 검사는 가혹했다.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망치로 다 부숴버렸다. 다시 해와. 그렇게 1년, 피와 땀으로 만든 부품들이 울산 공장으로 모였다.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일부 프렁밀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 1976년 1월, 드디어 포니 양산차가 세상에 나왔다. 가격은 228만 5천 원. 당시 서울 변두리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업서문을 열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났다. 포니한테 계약합시다. 색깔은 상관없으니 빨리만 주시오. 이유는 확실했다. 싸고 튼튼해서. 코티나처럼 툭하면 서스펜션이 나가는 일이 없었다. 한국의 비포장 도로를 견딜 수 있게 차체를 짱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수리비가 쌌다. 국산 부품이니까.
사이드미러가 깨지면 동네 부품 가게에서 몇천 원이면 사서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수입 부품 기다리며 한 달씩 공장에 박혀있던 서름이 끝난 것이다. 출시 첫 해인 1976년 포니는 17,206대가 팔렸다. 그해 국내 승용차 판매량의 44%였다.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 2대 중 한 대는 포니였다는 소리다. 말 그대로 도로를 점령했다. 대한민국의 풍경이 바뀌었다. 거리여 택시가 바뀌었다. 노란색, 연두색 포니 택시들이 골목길을 누볐다. 중산층 가정의 꿈이 바뀌었다. 우리도 돈 모아서 포니 한 대 뽑자. 마이카 시대의 개막이었다. 포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자존심이자 성취감의 상징이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차 탄다. 일본차, 미국차 안 부럽다. 그리고 1976년 7월 울산항, 포니 5대가 크레인에 실려 배에 올랐다. 행선지는 지구 반대편 남미의 에콰도르. 역사적인 첫 수출이었다. 비록 3단이라는 초라한 숫자였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다. 자동차를 수입해서 타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나라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후 포니는 중동의 사막을 달리고 아프리카의 초원을 달렸다. 유럽의 골목길까지 누볐다. 전 세계 60개국, 포니는 달리는 국기였다. 해외 교민들은 거리에서 포니를 마주치며 눈물을 흘렸다. 저게 한국차다. 내 조국이 만든 차다. 1982년 포니2가 나올 때쯤엔 누적 생산 30만 대를 돌파했다. 포니가 벌어온 달러는 다시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돈과 기술이 쌓여서 소나타가 나오고 그랜저가 나오고 지금의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이 나왔다. 에필로그, 포니가 남긴 유산. 2024년 오늘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이 되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들어 세계를 선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화려한 금자탑의 맨 밑바닥에 작고 단단한 조랑말 한 마리가 묻혀 있다는 것을. 돈도 기술도 도면도 없던 시절, 오직 우리 차를 갖겠다는 일념 하나로 망치로 철판을 두들기고 바짓가랑이를 잡아가며 부품을 만들었던 그 시절 기술자들의 야성을. 포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다.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세계 무대를 향해 던진 독립선언문이었다. 깡통을 두들겨 신화를 만든 역사. 이것이 바로 포니의 진짜 이야기다.